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류주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 참석차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끌어내면서 중동 긴장을 완화했다는 치적을 안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건데 이란과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휴전을 준수하라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첫 소식 최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기 전 USA라고 써 있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휴전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nd there was going to be a retaliation this morning by Israel, and he said you got to call back the planes. It's enough. It's enough, and they did, which I respect very greatly. 휴전 발효 직후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스라엘군이 보복 공격을 선언하자 선제적으로 막은 겁니다. 통화 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추가 공격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란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를 달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No, I don't want it. I'd like to see everything calm down as quickly as possible. Regime change takes chaos, and ideally we don't want to see so much chaos. So we'll see how it does.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 이스라엘 간 휴전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회원국에는 GDP 대비 5% 국방비 합의를 끌어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네, 이란과 휴전 합의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총격을 이어가 최소 2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배급소에 몰려든 군중에게 총격을 가해 19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다쳤다고 가자 지구 중부 알와와다 병원의 의료진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 북부의 한 가정집에서도 1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곳곳에 대피하라는 전단을 뿌리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잠시 불안한 상황은 있었지만 일단은 휴전에 들어간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제부 이루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 이제 휴전 발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란이 공격을 추가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이제 휴전 합의가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7시쯤에 두 나라가 전면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이제 깜짝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양측 간에 다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휴전 발효 2시간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를 했고요. 이란은 이건 허위 보도다 이렇게 맞서면서 추가 공격 시 대응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휴전이 무산될 분위기에 다시 트럼프가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now I hear Israel just went out because they felt it was violated by one rocket that didn't land anywhere. I'm not happy about that, Israel, either. 네,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 테헤란 북쪽의 레이더만 제한적으로 보복 공격을 하면서 대응을 마무리했고 이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휴전 방식이 조금 살펴보면 독특합니다. 양측이 한 번에 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란 먼저,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 따라서 휴전을 하는 방식인데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했는데 예. 이 트럼프의 휴전 합의 발표 이후에 양측이 이 6시간 동안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란이 12시간 휴전을 하고 예. 이어서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한 뒤에 이 완전한 휴전에 들어가는 그런 수순이었는데요. 네. 이 즉각 휴전은 마치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물러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멈추면 우리도 멈춘다는 그런 식의 네. 조건부, 이 순차적 휴전으로 이 자국 내의 강경파의 반발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휴전 합의 배경도 좀 궁금한 게 굉장히 휴전 합의가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을 한 다음에 2시간쯤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 통해서 밝혔거든요. 배경이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이제 언뜻 보면 뭐 갑작스러운 종전, 갑작스러운 휴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중동의 종전 시기에는요. 이란이 미국에 사전 통보한 이 공격에서
이미 멈춰서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기습 공습 하루 만에 이란이 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보복 공격에 네. 나섰었죠. 하지만 사상자도 없었고 14발의 이 미사일 모두 요격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트럼프 대통령 못 참고 이란에 땡큐라고 했습니다. SNS에 이란이 사전에 이 공격 계획을 알려줘서 사상자가 없었다며 이 사실상 이란이 매우 낮은 수위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약속 대련을 한 셈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했다,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란이 결국 이렇게까지 한 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왜 그런가요? 사실 휴전의 제일 절박한 쪽이 예. 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36년간 이란을 무력 통치해온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핵 보유 코앞에서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핵 과학자 그리고 군 참모장 등 주요 인력과 핵 시설을 잃는 등 정말 무력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미국으로부터 이 정권 교체 위협까지 받으면서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물론 이란 의회가 이 막판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이 산유국인 예. 미국에게는 위협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란 경제의 이 자살 행위가 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었고 결국 이란으로서도 이 휴전 외에는 뚜렷한 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휴전 합의를 통해서 나오는 그 각국의 득실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득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전쟁의 최대 승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이 네타냐후 총리는요. 최저 지지율 그리고 개인 비리 등으로 인해서 총리 불신임안이 발의가 됐다가 이 간발의 차로 부결이 되는 등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 시작과 함께 이 이란의 주요 핵 관련자들을 제거를 했고 또 방공망을 무력화한 데 이어서 미국까지 개입시켜 이 이란 핵시설 폭격까지 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이란 미사일 요격 예. 비용이요. 하루당 우리 돈으로 3, 4천억 원이 든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 장기화도 막고 또 네타냐후 총리도 이 정치적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되면서 복수 목적을 달성하게 된 셈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앞서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굉장히 개입을 했고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에 이 중동 전쟁에 개입하면서 정치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분열이 일어나는 등 내부적으로 좀 위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쟁 개입 후에 사흘 만에 휴전까지 주도한 점, 네. 그리고 또 벙커버스터 실전 첫 사용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후퇴시켰다는 점. 물론 이제 이번 이란의 핵시설 파괴의 실효성을 두고서는 좀 예. 공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힘에 의한 평화로 이렇게 지금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벌써 노벨 평화상 수상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President Trump is going to win the Nobel Peace Prize, no doubt. What everyone talked about but no one thought was possible. He has brought peace to a region that needed stability. 네, 양측의 극적 휴전으로 국제 유가, 주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동의 평화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루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첫날에는 김 후보자의 자금 출처 논란과 석사 학위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전날 국민의힘은 지난 5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자금 출처 논란을 집중 파고들었는데 김 후보자는 처가에서 생활비로 2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생활비로 한
뭐 혹은 뭐 200, 300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당은 자금 출처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5년 전 당 지도부 활동 중 취득한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료 제출 협조 여부 등을 두고선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작년에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 뭐라고요? 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충돌이 거셀 전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범여권 의석수로 국회 인준이 가능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야당이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 중 하나는 4억 원 넘는 유학 자금과 정치 자금을 지원한 강신성 씨와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강 씨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도 궁금한데 강 씨의 회사가 사들인 사업 부지의 부동산 가치가 한 지자체의 시행사업 지정 이후 10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강 씨 측은 5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 후원 회장 강신성 씨가 운영하는 전북 정읍의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사업 시작 6년째인 2011년 6월 주변 땅까지 사들여 사업 부지를 크게 확장하는데 정읍 씨는 바로 다음 달 이 업체를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시행사로 지정합니다. 인허가권자는 정읍시장 김모 씨.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사업 확장을 승인하더니 시행사 지정을 통해 강 씨 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김 전 시장이 당선되기까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찾아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도 유세 지원을 위해 한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10억 원의 강 씨 사업 부지는 감정평가에서 구입가보다 10배쯤 오른 80억 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인근 땅값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정읍시청 관계자는 사업 허가 요청에 검토를 거쳐 절차대로 허가했을 뿐이라면서도 땅값이 80억 원이나 평가된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강 씨 업체는 2018년 이 땅의 소유권을 은행으로 넘기며 50억 원의 신탁 대출을 받습니다. 강신성 대표님 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 잘 몰라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신속한 사업 허가에 다른 배경이 있는지 물었지만 김 전 시장은 답을 하지 않았고 강 씨 측 역시 같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돼 6개 상임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예비 심사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내일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추경안 심사 문제를 두고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외 성적표,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 신고 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했더니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총 19차례 있었는데 이번처럼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명을 들을 사람이
후보자 한 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제 충분한 해명의 장이 좀 되었다고 보세요?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어제 다 그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이 있다면 아마 오늘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기대하고, 물론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부분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과도한 신상털기식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좀 그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태가 발생됐다라고 보여지고, 차제에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은 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에 대해서는 공개로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의 자질이라는 것이 도덕성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총리로서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정책적 부분도 충분히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오늘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국 전 장관 당시 청문회 때 증인이 한 명 나왔어요. 그 많은 의혹이 있던 청문회에도 증인이 없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없는 청문회라는 예. 것은 상정하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가 다들 나와서 그냥 본인의 비전 밝히고 몇 가지 질문하고 끝나는 거다, 그렇게 물론 운영돼 왔던 그 안 좋은 선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먼저 선서랍니다. 후보자가 나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하겠다. 예. 선서에서 이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 선서한 본인의 말과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숨겼는지 보탰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 객관적인 소명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증인과 참고인이에요. 그걸 없이 한 거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직업, 학력, 경력, 재산, 병역에 대해서 이걸 다 쓰게 돼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 관련된 얘기들을 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거고,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문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 아예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놓고 이게 지엽적이다, 신상털기다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상털기인지. 다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관련된 의혹 자체가 너무 그 본인의 뭐 전 부인과 연결되거나 이래서 전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던 것이지, 이게 뭐 본인 객관적인 어떤 잣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청문회법의 청문회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거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법을 한번 보시면 지금 선서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 선서 왜 합니까?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껏 방어하고 정도껏 좀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예 어느 분이 묻지마 청문회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위증을 피하는 청문회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오늘만이라도 또는 하루 더 연장해서 국민께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유명무실한 청문회였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야당이 제기해온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과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질의도 오갔는데요. 청문회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월급의 거의 2.5배의 지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현금 6억 정도가 비는 상황이거든요. 생활비로 200, 300이라씩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다 포함하면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액이 제법 돼서 그에 대해서 증여세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받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된 게 자금 논란입니다. 이 자금 논란의 핵심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데 어떻게 재산은 늘었냐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왔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조금씩 내놨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경조사 얘기를 했다가 이후에 뭐 출판 기념회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 와서는
장모님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계좌이체 내역도 절반 정도 있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예. 줬다고 하는데 그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또 소명을 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거는 국민께 정말 신뢰를 드리는 얘기인 것이 일단 인사청문 요청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저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런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일관되게 애당초부터 처갓집에서 2억 원 받았고 출판기념회에서 한 2.5억 정도 됐고 이렇게 자금원이 이랬습니다라고 인사청문 요청안 애당초 그 서면에 기재가 돼 있으면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 주시니까 근데 그때마다 보태시잖아요. 근데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게 객관적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새로운 추가적인 자금원을 말씀 주시는 김 후보자께서 그걸 입증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입증의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주장만 하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좋아요. 저렇게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뭉텅거리 그 어떤 새로운 행사에 따른 자금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예. 그렇다면 2024년도의 경우에는 뭐 일간지가 말씀 주셨던데 2024년도에는 세비가 1,100만 원이었어요. 본인이 1억 1,000만 원. 예. 그런데 본인이 쓴 돈을 합쳐보니까 1억 8천만 원에 예금 증가분 1,700만 원, 2억 정도죠. 1억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것도 소명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어제 구두로만 설명을 한 거예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내놓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장모에게 받은 돈 2억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떳떳하게 받은 거라면 왜 진즉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굉장히 좀 부유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뭐 추징금이라든지 이런 세금들을 다 납부하다 보니까 이 생활비의 부족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모님이 지원해줬다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김민석 후보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처갓집에서 장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한 2억 원 좀 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니까 그 증여세 납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면 아마도 그 금전의 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아마 소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늘었다 그러는데 2억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어머니의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 개인에 대해서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출판기념회라든지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신고는 하게 되어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신고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는 것도 그 현실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차제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보지만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 그것에 대해서 왜 그동안 그렇게 정확하게 해오지 못했느냐라고만 물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좀 저는 물론 증여세를 사후적으로 낸 거 객관적 지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 원래는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잖아요. 직계 비속에 예. 대해서 증여하는 거. 그럼 쪼개서 계속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원래 5천만 원을 넘는 순간에 증여세를 냈어야죠. 근데 지금 내는 것도 물론 한 번에 1억, 2억을 만약에 줬다 그러면 좀 머뭇거리다가 뒤에 신고할 수 있지만 예. 쪼개서 계속 줬으면 분명히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을 넘기는 순간에 그때부터 증여세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내는 것 자체도 증여세를 냈다는 거 뒤늦게 이것만 갖고 2억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증여세를 냈다는 부분과 또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런 김 후보자의 개인사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고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좀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예. 있었어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특히 지금 추경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제출이 되었고 현안이잖아요. 아마 현안에 대해서도 예. 김민석 후보자가 굉장히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소 거리감이 있는
답변을 내놓은 건 아마도 어제 청문회에서 많은 다른 이 어떤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시다가 좀 이 실언적으로 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누구보다도 많은 이 국가의 당면 과제인 현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적 질문들이 나온다면 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48.4%로 예상되는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뭐 20%, 30% 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번 추경안이 집행이 되면 이게 50%가 넘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이 나와서 이게 현안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몰랐다는 부분. 또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 또 수치입니까? 이게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대외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면 여러 가지 기업들, 경제 활동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통 이제 40%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쵸. 40 몇 %인데 예. 그 몇 %가 틀리는 마지막 경우는 자릿수를 틀린다고. 많이 봤어요. 예. 그런데 총리 후보자가 20% 차이로 틀린다라는 것은 저도 실수이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게 실수가 아니라면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 자 모를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채무 비율은 내가 정책을 위반하거나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국가채무 비율은 내 머릿속에 없어. 이 말은 국가채무 비율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할 거야.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8%건 20%건 30%건 간에 나는 재정을 마구마구 쓸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머릿속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주는 의미가 없다. 그 중요성이 없다. 그러면은 옛날에 IMF는 왜 왔습니까? 사실 외국에서 대외 신인도가 낮아져서 우리한테 돈을 갖고 가고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면 그럼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는 거잖아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경제 전반, 어떤 외화 통화 전반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했길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실수였으면 좋겠다는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우려셨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난데없이 야당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급성 감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그게 뭐 금방 낫는 병 아니냐라는 식으로 단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거니와 주진우 의원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청문위원 압박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 이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동시로 병역이 면제되었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을 면제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처음부터 주진우 의원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비실명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나를 지금 내 병명을 공개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주진우 의원이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예, 뭐 나서서 발끈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질문을 한 박선원 의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본인 얘기다라고 확인한 건 주진우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왜 그 청문위원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주진우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뭐 특히 그 병명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그 청문위원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질문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는 몇 가지 점에서 박선원 의원은 대국민 사과해야 돼요. 첫 번째는 청문회를 방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 요청안에 보면 병역사항은 반드시 넣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병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질문했다고 해서 인사청문 위원에 대한 병역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하는 내용 자체가 질병에 의한 병역 면제 내지 그런 거 하고 운동권으로서 뭐 수영 생활했기 때문에 병 면제한 거 하고 상당히 차이점을 두고 차별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뭔가 의미 있다는 식의 그럼 전국에 군대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못 가시는 분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저거 정말 질병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뭐 의도적으로 뺀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인데. 제 주위에도 가고 싶은데 다시 재검 나와서 다시 뭐 치료하고 다시 가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 부분은 의식이 언제적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운동권 수영 생활로 인해서 질병 면제받은 것은 훈자인 거이고 나머지 질병 면제는 부끄러운 건가요? 저는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단히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걸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이어지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 모습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 주셔서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통합 실용 인사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비록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장관이라도 발탁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송미령 장관 유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우려의 목소리, 비토 기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송미령 장관이 재임 기간 중에 농업 3법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그 제청을 해가지고 거부권을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이 행사가 된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좀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민주당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했고 그걸 국회를 통과시켜서 정부로 이송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반대를 했던 상황들에서 과연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의 정부에서 일했던 분이 입장을 180도 선회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도 기존의 민주당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극단적인 부분들은 좀 제어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송미령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적 방침들을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 국무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들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도 본인 스스로가 유임이 된 그런 그 상황인 만큼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가 적임자임을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또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주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진 점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겁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기서도 지금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비겁하다기보다는 저는 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인사를 잘한 거죠. 의미 있는 인사라고 보여지지만 송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뭔가 확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결정을 해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본인이 의사결정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물론 뭐 사실적으로 대통령과 연관되겠지만 그러면 본인 자체가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농업사업법은 이 악법이기 때문에 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까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자 같은 농업의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연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 이런 행위에 대해서 농민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농민은 오히려 정부를 불신하고 이건 진영을 떠나서 정부의 행정 자체를 불신하고 정책 자체를 불신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송 장관이 아마 국민 내지 농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본인이 사퇴하든가 아니면 설득하면 계속 유임하시든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대신 나토 회의에 참석시키는데 야당은 대타 외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 가서 좀 참석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까? 뭐 늦긴 늦었는데 사실 아쉬움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란과 이스라엘전을 핑계로 안 가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일본과 호주가 안 갔다 하지만 사실 일본과 호주 만나러 저희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최첨단 이 공급망 관련된 질서 재편 관련 논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안 간 거 자체에 대해서 이거 뭔가 실책이다라는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반성이 아니고 예. 참모진들이 야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래야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 변명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갔는데 뭔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아마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정말 최근에 바뀐 한국으로서는 이번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해서 어떤 정상들 간의 정보 교류, 또 이 나토 진영 연대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놓쳤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G7 다자 회의에 예. 참석한 이후로 나토 참석도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준비도 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란을 핵시설을 폭격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상황들이 국제 정세가 급변한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들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이렇게 그 총리들께서 안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IP4 회의도 취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자회담에서도 만나는 것이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빠르게 성사시켜서 좀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오히려 협의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 잠깐 가서 인사하고 그냥 뭐 상견례 하는 정도의 방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미국 쪽이나 우리 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주 근시일 내에 미국과의 양자회담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뭐 우리나라에서 있을 뭐 에이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자회담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너무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엿새 만인데 이르면 오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재민 기자, 특검이 상당히 빠르게 신병 확보에 나선 것 같은데 배경이 뭡니까? 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나 거절하는 등 응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경호처의 군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혐의들을 경찰에 이어서 수사하는 만큼 별도의 출석 요구 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바뀌면 새로 소환 요청을 해야 한다며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과 조율 후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는데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추가 영장 심사도 오늘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지법은 2시간여쯤 뒤인 오전 10시부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을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하며 구속영장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기존 구속기한이 내일 만료된 예정인 만큼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구속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수사 기록도 살피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한 터널에서 승용차가 벽면과 충돌을 한 뒤 서너 바퀴를 구르고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전도된 승용차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 안을 달리는 흰색 승용차.
주행 차선을 벗어나 벽면과 충돌하더니 서너 바퀴를 구른 뒤 옆으로 선 채 멈춥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은 급히 속도를 줄이며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하지만 검은색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흰색 승용차를 운전한 20대가 숨졌고 2차 사고 전에 밖으로 대피한 동승자와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2차 사고로 사망된 거예요. 1차 사고 후에 차량에서 내려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은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을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로 8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6배가 넘는 54%에 이릅니다.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서 빠른 속도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규모가 커지게 되고 치사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2차 사고를 막으려면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설주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엿새 만이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그제서야 경찰에서 이제 특검팀으로 수사 기록이 넘어간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동안에 경찰에서는 3차례 정도 소환 요구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요청을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찰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특검에 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라는 예상 하에 체포영장을 바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만 특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조계에서 대충 이제 예상이 됐었던 프로세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수사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특검이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이 발족한 이후에 일정 조율을 거쳐서 소환 조사에 임할 거다. 조율을 한 다음에 거쳐서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었지만 기습적으로 청구를 한 거다. 이러면서 반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주장 내용은 뭐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어떤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청구를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특검팀이 꾸려지기 준비기일, 특검팀이 제대로 꾸려지기 전에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기소까지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특검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했던 수사 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는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경찰 특수단이 해체를 했습니다. 이 특수단이 해체를 하면서 그대로 특검팀으로 그 자리를 옮겼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의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수사의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검사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수사 권한을 정당하게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태도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추가로 뭐 특검팀과 조율하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의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뭐 법적으로 다퉈보겠다. 그다음에 이현적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팀과 조율하겠다.
하겠다라는 내용도 조금 사실상 말이 맞지 않고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법률 제청을 하든지 아니면 법률 제청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아마 이 특검법과 관련한 위헌성 문제를 다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도 경찰권과 검찰권을 가진 정부 여당이 전 정권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는 건 좀 모순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의 수사기관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있는데 이 세 기관의 수사의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럴 때 특검을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보통 정치적 중립성을 믿지 못할 때 이런 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안 자체가 기존의 여당 측에서 나와서 특검을 추천한 것도 민주당 측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역시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을 한 부분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예술고 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가 학업 스트레스를 사고 원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달라면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회의 주장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난 21일 새벽 1시 반경에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에서 여고생 3명 친구들이었는데요.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되었는데 유서 안에는 대학 진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제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유서의 내용만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 엄중하게 수사와 감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서 안에는 학업 스트레스 내용이 있는데 이 사망한 학생 3명 모두가 성적이 중상위권이었다라고 하고 특히 한 명은 실기가 늘 1등이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학교 내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학부모들 측에서는 올해 학기 초부터 그 새로 들어온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아이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짚으면서 학생들과 그 교사들을 분리해달라는 조치들이 있었고 그리고 경찰에도 관련해서 고발장을 이미 제출했었다라고 해요. 고발을 한 내용들은 지금 학부모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강사들이 허위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좀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었다. 이러한 형태로 이미 고발장도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의 그 사망으로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숨진 세 학생의 이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좀 감추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정황도 의심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학교와 재단 운영에 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학교와 재단 측에서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학교와 재단이 어떤 이 학생들의 죽음과 연계될 정도의 어떤 부당한 뭐 압력 행사라든지 부당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한다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학교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이 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아니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뭐 학교 측에서의 전혀 뭐 잘못이 없다 아니면 어떤 뭐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군인이 6.25 참전용사 묘역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기억이죠. 이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37사단에서 복무 중인 정도현 상병은 휴가를 맞아 현충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위패 봉안관을 찾은 초등학생들은 전사자들의 위패를 둘러봤고요. 6.25 참전용사 묘비를 찾아 추모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튀르키예 관광객들은 6.25 참전 튀르키예 전몰장병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도 우비를 입고 묘역을 찾은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6.25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용사들도 우리나라를 찾았다고요? 네, 올해가 75주년인 만큼 참전 용사들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요.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찾은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대구 계명대에서 열렸던 6.25 전쟁 추념식에 각국의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비역 학생들이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참전 용사들은 오늘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가 전우들 명패에 헌화할 예정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나라가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장맛비는 곳곳에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중부는 밤까지 내리겠는데요. 곳에 따라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최대 1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다만 오후까지 강원과 충북, 경기 일부 지역은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낮더위도 반짝 주춤합니다. 중부지방은 대부분 25도 안팎에 머물겠고 다만 습도는 여전히 높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춘천, 청주 25도, 대전 24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올해 늦은 밤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